When I think of a potato chip, I think of nostalgia, I think of fun, I think of salt, I think of an indulgence.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자칩입니다. 논란 이유 첫 번째는 한국에서 파는 질소칩과 비교해 미국의 감자칩은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 큰 감자칩을 하루에도 몇 봉지씩 먹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인 가정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 어머니께서 대형 봉지에 든 감자칩을 그릇 가득 부어주고 가셨습니다. 대형마트를 가보면 체감상 약 100m가량의 진열대가 모두 감자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행사든 친구끼리의 모임이든 크고 작은 파티엔 항상 각종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죠. 또 전 늘 돈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식사를 샌드위치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샌드위치를 사러 가면 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손님이 이 감자칩도 함께 사가곤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제 눈엔 마치 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찾는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덕분에 이젠 한국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와 감자칩을 함께 팔고 있어도 이상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먹는 사람은 거의 못 봤지만요. 이렇게 미국인은 과자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다 싶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에선 군것질 좀 한다고 알아주던 저였지만 미국에선 그 평균도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죠. 한 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하루에 한 번 이상 과자를 먹는 사람은 무려 90%에 육박하며 이들 중 하루에 3봉지 이상의 과자를 먹는 사람은 49%나 됩니다. 젊은 세대 중 49%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 중에 말입니다. 아이들 세대만 집계하면 이 수치는 훨씬 올라가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사람들은 어쩌다 이렇게 몸에 좋지도 않은 과자를 매일 입에 달고 살게 된 것일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미국인들이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 중 20%는 스낵 종류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죠. 2022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며 과자류 전체 매출은 1,810억 달러, 한화로 250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 한국 정부 예산이 약 600조 원이었는데 한국에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깔고 반도체 공장도 짓는 모든 돈의 약 40%를 미국에선 오로지 과자 사 먹는 데 썼다는 이야기죠. 한국 과자 시장 총 규모가 3조인 것을 생각했을 때 인구는 고작 6배 차이인데 과자 시장은 무려 8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과자를 많이 먹는 걸까요? 첫 번째로 과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겐 식사는 식사고 과자는 과자라는 이분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미국인들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주식이 밀가루로 만든 빵이니 똑같이 밀가루로 만든 과자가 식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이건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엔 한국인도 아침 대용으로 시리얼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선 무려 97%의 아이들이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기 때문입니다. 흔히 아침에 시리얼을 먹으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날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시리얼은 그냥 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시리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건 그저 시리얼 회사가 1900년대 초부터 약 100년간 매년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각종 좋은 것을 챙겨 먹으며 한 해에 몸 관리 비용으로만 70억을 쓴다는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도 아침으로 프로티 페블스라는 시리얼을 먹는다고 하니 이 아침 식사 마케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과자를 많이 먹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미국인들을 굉장한 스트레스의 덫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사망자도 많았던 편이라 하루 지나면 한 집 건너 한 사람씩 사망하니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또 자택격리와 외출 제한 등으로 밖을 자주 나갈 수 없으니 빨리 먹어치워야 하는 채소와 과일의 소비는 줄고 그 자리는 유통기한이 긴 스낵류가 채웠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간한 저널을 살펴보면 인간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음식 섭취를 꼽았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한 식사는 먹기 쉬운 편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때 방출되는 도파민은 일시적이지만 기분 향상에 실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과자는 실제 배고픔이 아닌 불안이나 우울감을 잊고 싶을 때 자극을 주는 위로 음식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 과자들을 처음 먹어보면 엄청나게 자극적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달고 짜다는 과자를 갖다 놔도 아마 중간도 못 갈 테죠. 가장 판매량이 높은 레이즈 감자칩, 나초칩 도리토스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프링글즈도 한국 제품보다 유달리 짜게 느껴지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으니 혹시 비교해서 드셔본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달이 과자 소비량을 끌어올렸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며 음식을 먹는 행위는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어 영화의 감정적 경험을 극대화시켜준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런 홈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와 과자의 판매량 증가 속도가 거의 비슷한 걸 보면 이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부자나라 미국에서 과자 소비량이 높은 이유 세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가격이 저렴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며 오늘 제 영상의 핵심 사항이죠. 이번엔 과자 말고 같은 정크푸드인 도넛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달러로는 대략 이만큼의 도넛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0달러로 이만큼의 사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넛을 선택하면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얻을 수 있죠. 물론 같은 칼로리라고 해도 비슷한 음식은 아닙니다. 사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등 많은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건강엔 더 좋지만 도넛 하나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얻으려면 사과를 더 먹어야 하죠. 그리고 비용은 약 5달러 정도 더 들 것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결국 돈 때문에 사과를 포기하고 도넛을 먹게 된다는 말이죠. 아니 부자나라 미국에서 돈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음식을 찾는다니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마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 문제로 과자 판매량이 높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럼 도대체 미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최근 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율은 매해 높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 비율이 개발도상국을 점점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은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매우 비쌉니다. 때문에 채소와 과일은 가공식품에 비해 더욱 가격이 높죠. 예를 들어 신선한 딸기는 손으로 직접 따야 합니다. 하지만 잼을 만들기 위한 딸기는 기계로도 수확할 수 있죠. 사람의 손을 탄 작물은 곧 가격에 반영되어 비싸지고 딸기잼과 같은 가공식품은 저렴해집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비용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 정부는 밀, 옥수수, 콩 등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의 영향으로 이 세 가지 작물은 수많은 가공식품, 즉 정크푸드에 사용되며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감자칩이 물가가 낮은 한국보다 더 저렴한 이유가 되죠. 그러니 국민들은 가격이 비싸고 몸에 좋은 음식보단 당연히 당장에 배가 부르고 저렴하기까지 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미국 정부라고 이 문제를 모르진 않습니다. 과자나 도너츠 등 각종 정크푸드가 실제로 미국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하게 살찌우고 있으니까요. 또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중이니까요. 미국의 비만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또 그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또 한쪽에선 아이들의 급식으로 과자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몸에 해로운 정크푸드에 대해 제조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담배와 술의 세금이 소비량을 꾸준히 줄여준 것처럼요. 이런 방법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덴마크의 포화지방세, 프랑스의 설탕세 등이 유명합니다. 심지어 미국보다 후진국인 멕시코와 칠레, 남아공도 이런 세금 제도를 잘 유지하고 있죠. 다만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세금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공급망이 붕괴되며 식품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 정치인의 우려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기업이 정치인에게 합법적으로 로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뭔가 꺼림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에선 펩시, 오레오, 켈로그 등 대형 식품 회사들이 매년 최고 매출을 찍는 동안 또 다른 일각에선 국민들이 각종 성인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Oh no, it's happening again. Panic buying for toilet paper. Everybody's panic buying right now. Social media is flooded with empty store shelves. People are stocking up on essentials like bottled water, paper towels, and especially toilet paper. We sold out of toilet paper by 11:30 a.m. We're out of paper towels. We're out of toilet paper. It's a similar scene inside this Walmart too. It's reminding many of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나라가 긴장했고 전 세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고 일부 유명 유튜버는 아예 3차 세계대전까지 예언하기 시작했죠. 지구촌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화장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폭탄 관세, 지구촌 위기, 그리고 화장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미국인들은 위기 상황만 오면 늘 화장지를 사재기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9.11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국인들은 어김없이 화장지를 싹쓸이했습니다. 사재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물이나 음식처럼 생존에 직결되는 것을 사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하필 휴지일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저마다 생존을 위한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사재기하느냐는 나라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중국과 한국은 단연 라면, 독일인은 밀가루, 프랑스인은 파스타와 와인을 사재기합니다. 일본의 경우엔 쌀과 라면도 사재기하지만 조금은 특이한 품목도 눈에 띄는데요. 바로 건전지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까지 건너와 건전지를 사간다는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이는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건전지만 있으면 손전등도 라디오도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재해에 대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사재기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비상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생존과 직결될 물건을 사재기하기 마련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통제감과 안정감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건 다름 아닌 화장지입니다. 위기 때마다 미국 마트에서 가장 먼저 동인하는 곳은 바로 화장지 코너입니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꼭 등장하는 존재도 있는데요. 바로 화장지 도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어떤 남성이 담을 넘어 이웃집에 화장지를 훔치다 체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고가의 물건이나 현금은 그대로 두고 오직 화장지만 훔쳤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들 화장지를 사는데 나만 못 사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이쯤 되니까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미국인들은 왜 위기만 오면 이렇게 화장지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미국인들이 화장지에 집착하는 이유. 미국 가정에서는 1년에 평균 400롤의 화장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서치 기관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화장지 구매량은 평균 7에서 800롤이었다고 하죠.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워싱턴 대학교의 살란드라 교수는 미국인의 청결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합니다. Having excess toilet paper assures me that I will never step out unclean and unhealthy. 딱 들으면 답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러운 채로 밖에 나간다는 거야 뭐야? 사실 이 차이는 청결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청결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건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씻는 문화가 아닌 닦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배변 후 물로 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럽에서는 변기 옆에 비데용 변기가 따로 설치된 경우가 많고 한국과 일본은 전자식 비데가 널리 보급되어 있죠.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물로 씻는 것이 무려 율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화장지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즉 화장지가 없더라도 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항상 있는 셈이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엔 말 그대로 휴지만이 살 길입니다. 대부분의 가정 화장실에는 비데도 없고 물로 씻기도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엔 하수구 구멍도 없고 전기 설비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 보통 사람들은 비데를 귀찮은 기기 혹은 사치품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용 위생기구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코미디 방송에선 다른 나라엔 엉덩이에 물총을 쏘는 이상한 기계가 있다며 비데를 희화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쟤네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해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겠다는 반응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 다수는 화장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지 사재기 두 번째 이유, 미디어와 SNS의 영향. 휴지 사재기의 또 다른 이유로는 SNS나 미디어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패닉은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안은 글보다 이미지에 더 크게 반응하죠. 마트에서 화장지를 카트가 꽉 차도록 쓸어담는 사람, 길게 늘어선 줄과 텅 빈 진열대는 순식간에 뉴스 화면을 장식하고 SNS 피드를 도배합니다. 미국이 난리다. 휴지가 동이 났대. 이거 하나밖에 못 구했어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사진 및 영상이 퍼지며 휴지 구매는 일종의 바이럴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나만 못 사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함께 실제로는 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원래 살 계획이 없던 사람들까지 마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휴지 코너 매대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건 진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실제 정보보다 행동하는 대중이 공황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휴지는 부피가 크고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실제 사재기를 최초로 하는 사람들은 통조림과 밀가루 등 다른 품목도 샀을 텐데 다른 사람 눈에는 부피가 큰 휴지만 보이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몇 세트만 사가도 매대가 눈에 띄게 비어 보였을 테고요. 그 모습이 방송과 SNS에 퍼지면서 모두가 위기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미디어와 SNS는 실제 위기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미국의 경우엔 가장 먼저 휴지 코너를 덮치는 것이죠. 휴지 사재기 세 번째 이유, 낮은 정부 신뢰도와 개인주의 문화. 최고로 부강한 나라 국민들이 휴지를 사재기하는 마지막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못 믿겠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죠. 우선 휴지 사재기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오는 공포 반응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미국 사회 전반에 깔린 나는 내가 지킨다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국가보다는 주보다는 지역,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인 단위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문화적 배경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헌법의 기틀을 만든 존 로크의 자유주의 철학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립과 독립을 중요시하는 교육관, 총기 소지, 민간 건강보험 시장 규모, 홈스쿨링 비율 등 이 모든 것은 미국 사회가 국가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개인주의적 성향과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가 맞물리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위험이 닥쳤을 땐 차라리 나 자신을 믿겠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는 위기 상황이 오면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까? 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고 결국 시민들은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물류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떡해. 물건 사서 집에 쌓아놓아야 마음이 편하지. 내가 총이 없으면 누가 나를 지켜줄 건데? 공교육은 못 믿겠어. 그냥 집에서 내가 가르칠래. 내가 마스크를 안 쓰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그러는 거임? 이런 심리는 실제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정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 신뢰도는 불과 46%로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에 비하면 고작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정부를 믿지 못하면 사회는 점점 개인 중심의 생존 전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총기 소유의 증가입니다. 둘째, 보건 시스템에 대한 불신입니다. 셋째, 음모론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넷째, 오늘의 주제인 사재기입니다. 미국인에게 화장지는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불안에 저항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것이죠.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부 불신에 대한 지표였던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선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시기 총기 판매율은 64%가 증가했고 학교를 가지 않은 홈스쿨링의 비율은 OECD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는 어김없이 화장지가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고대 도시 로마. 하지만 이 화려함 뒤편엔 잠잘 곳을 찾아 길거리를 떠도는 맨디쿠스, 현재말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마 당국은 인슐라 공동주택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공공식량의 배급도 시행했죠.
하지만 이 노숙자 계층은 첫째,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났으며 둘째, 노동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에 가장 불만만 많은 불온한 계층이 되어갔죠. 우선 로마는 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예제에 의존한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성난 이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식량과 오락을 무한정 제공해야 했습니다. 노예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선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고 여기에 무한정 확대된 복지 정책까지 곁들여지며 로마는 결국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국가에서 이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는 단순한 도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존폐를 결정짓는 가장 날카로운 지표이기 때문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명의 노숙자가 존재할 때 건강보험, 복지, 경찰, 치안, 사법비용 등 연간 약 62,000달러, 한화로 8천만 원 정도의 공공비용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노숙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이 나라를 제외하면 말이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를 가보면 노숙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이 노숙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아주 독특한 전략을 개발했는데요. 이 독특한 전략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독특한 전략이 그렇게 좋다면 왜 다른 국가들은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물론 지표상으로만 보면 가장 노숙률이 낮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기생하는 은둔형 외톨이 혹은 넷카페의 난민과 같은 비공식적 노숙 인구를 고려했을 때 일본의 낮은 수치는 단지 통계상의 착시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반해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노숙자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죠. 다른 말로 사회로 복귀하고 있는 빈곤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쉼터를 운영하고 구호단체가 있고 국가 차원의 전략도 매해 세우고 있죠.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중국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숙자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매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핀란드는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말하듯 평균적인 결과를 원하면 남들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독특한 결과를 원하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핀란드가 내세운 정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핀란드는 노숙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고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인 하우징 퍼스트를 수립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노숙을 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약물 중독, 직장 상실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노숙 문제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계단형 접근이라 불리는 방식이죠. 우선 거리에서 사는 사람이 알아서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쉼터에 살면서 치료받고 약물을 끊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영구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를 얻게 되어 있죠. 노숙자는 여러 단계를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정한 성과를 보여야 비로소 영구주거라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개인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노력하냐에 따라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죠. 집이 있어도 마약을 끊거나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숙 상태에서 그걸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노숙자는 계단 중간 단계에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거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핀란드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은 주택은 사회 복귀의 보상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집이 있으면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노숙자 대부분에게 조건 없이 작은 개별 아파트 형태의 영구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성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자 출발선이었습니다. 이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에게는 마약을 끊을 필요도 치료를 받을 의무도 없었습니다. 설령 재발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퇴거당하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대신에 입주자는 반드시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수입을 갖춰야만 했죠. 사회로 돌아가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윤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핀란드에는 약 2만 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핀란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노숙자는 전체 인구의 0.1% 미만, 대략 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헬싱키와 같은 도시에서는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유형의 노숙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선 거리에서 자는 러프 슬리퍼의 수만 대략 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니 이 핀란드의 사례가 얼마나 성공적인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다른 나라에선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하우징 퍼스트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노숙자가 일으키는 각종 문제의 사회적 해결 비용보다 단순히 집을 제공해주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말이죠. 사회복지 비용에 드는 돈을 아낄 수 있고 범죄나 마약의 온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이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제 2003년 뉴욕에서 하우징 퍼스트에 대한 첫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작위로 실험군을 나눴고 하우징 퍼스트 그룹은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즉시 주거를 제공받았으며 다른 그룹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따랐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우징 퍼스트 그룹은 자립을 이뤄내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병원 입원도 줄어들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이 실험군 내에서 노숙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실험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정책으로 하우징 퍼스트가 시행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 문제와 이념적 문제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실질적으로 핀란드 방식은 그냥 베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주택을 나눠주려면 충분한 주택이 있어야 하죠. 핀란드가 이 정책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핀란드 정부가 국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선 이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대도시는 빈 땅이 없습니다. 설사 빈 땅이 있더라도 대부분 사유지이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리고 애초에 성인군자도 아닌 이상 내 땅에 이런 땅값 떨어뜨리는 시설을 지으려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국가에서 어떻게든 땅을 매입해 노숙자 무료 아파트를 내 집 옆에 지으려고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만 하더라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일단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 이유보다 풀기 어려운 이념적 문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사실 사회는 노숙자가 사라지길 바라지 않는다. 하우징 퍼스트의 진짜 문제는 사실 예산 부족이나 토지 등 인프라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거는 권리가 아니라 상품입니다. 사고팔고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죠. 시장에서 사고파는 가장 비싼 물건 중 하나란 말입니다. 즉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다는 말이죠. 물론 누구든 가질 수는 있지만 가지려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바로 돈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거는 자유처럼 인간의 가장 보편적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니 주거는 탈상품화를 반드시 이뤄내야만 한다. 네, 맞는 말인 거 압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유토피아에서나 있을 법한 꿈 같은 말이란 것도 잘 알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사회주의에 가까운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스웨덴조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기록하는 나라라는 게 바로 그 예입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산다. 그러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일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 이게 실제 작동 방식이자 집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 작동 방식에 예외가 생긴다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노숙자는 뭔데 집을 무료로 받음? 나도 줘.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문제를 왜 사회 책임으로 가져오는 건데.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알겠어. 근데 난 너무 열받는다고.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선 아무리 하층민이라도 집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도덕적 조건부 인식이 강하게 발동됩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쉽게 말해 나는 못 빠지게 일해서 겨우 사는 집을 왜 쟤네는 그냥 주는 건데 이겁니다. 실제 최근 핀란드 내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우징 퍼스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높은 주택값 때문에 청년층의 대부분은 무리를 지어 쉐어하우스에서 지내거나 반강제적으로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편이 사실 더 이득이라고요. 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싫은 일을 해도 버팁니다. 이 두려움이 노동자를 일하게 만드는 마법의 도구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퇴거를 피하기 위해 두세 개의 일자리를 갖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하죠. 이는 곧 자본주의의 성장을 의미하고요. 누군 뭐 이렇게 쎄 빠지게 일하고 싶어서 하나? 이런 상황에서 저 게으른 노숙자에게 집을 무료로 준다고?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건 알겠어. 그래도 내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이것이 절대 해결 불가능한 이념적 문제의 핵심입니다. 최근 미국 서부의 일부 도시에서는 소규모로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죠. 미국의 보수 진영은 여전히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LA 같은 도시에서는 여전히 노숙자가 늘고 있다면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실패했다만 사실 하우징 퍼스트 모델은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어느 나라에서나 핀란드처럼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복지 시스템. 두 번째, 복지주택 건설이 가능한 광대한 국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를 위해 40년 가까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정부의 인내심입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생일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날이다. 자, 우선 고깔 모자를 써서 내가 오늘의 주인공임을 드러내고 슬프지만 내 나이를 상징하는 초를 케이크 위에 하나하나 꽂으면 오늘은 모두가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특별한 하루가 된다.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의 생일 풍경은 조금 이색적이다. 이들은 1년에 한 번뿐인 이 특별한 날 생일 케이크 위에 단네브로라 불리는 덴마크 국기를 꽂는다. 나라의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경사라면 케이크에 국기를 장식하는 일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사적인 생일 축하에까지 국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꽤 낯설고도 흥미롭다. 덴마크 국기는 생일뿐만 아니라 국가 행사, 스포츠 경기, 쇼핑몰 개점 행사, 그리고 심지어 마트의 채소 포장지 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일상 전반에 스며든 덴마크 국기에 대한 무한 사랑은 외부인의 눈엔 마치 민족주의적 집착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전통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 과연 정말 그럴까?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민낯. 덴마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미지가 좋은 나라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명성을 대표하는 수식어 중 하나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타이틀일 것이다. 실제 덴마크 사람들 역시 이 타이틀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유엔은 매년 각국의 행복 수준을 수치화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덴마크는 2012년, 2013년, 2016년에 1위를 차지했고 최근 몇 년간은 핀란드에 이어 꾸준히 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덴마크가 늘 행복지수 상위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덴마크 행복연구소의 대표이자 휘겔라이프의 저자 마이크 비킹은 덴마크 복지는 국민이 극단적인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행복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휘게라는 개념이다. 휘게는 2016년 영국 콜린스 영어사전이 올해의 단어 2위로 선정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단어이다. 단순하게 한마디로 딱 설명이 어려운 이 말은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추운 겨울날 포근한 스웨터를 입고 벽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즐기는 장면. 덴마크인들은 이런 순간을 두고 정말 휘겔리하다 하고 말한다. 즉 이 휘게는 말 그대로 덴마크가 자랑하는 행복의 미학인 셈이다. 또한 덴마크는 이웃을 신뢰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이상적인 사회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 옥스포드대에서 실시한 최근 통계에선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설문조사에 덴마크인들의 73.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행복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덴마크를 보자면 서로를 신뢰하고 포용하는 평등한 사회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말한 이미지들과는 조금 다른 풍경들이 보인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폴리티케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아랍계 덴마크 청년 4명과 함께 코펜하겐 시내의 여러 클럽을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복장 규정도 철저히 지켰고 태도도 매우 정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업소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더욱 황당했다. 태도가 좋지 않다. 외모가 악당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었다. 그 청년들은 모두 덴마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고 덴마크 국적을 가진 명백한 덴마크인이었다. 그저 이민자 출신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여전히 배척되어야 할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폴리티켄의 기사에서는 타락 후세인의 이야기를 전한 적도 있다. 어린 시절부터 덴마크에서 자란 타렉은 월세집을 구할 때 이름 때문에 번번이 거절을 당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름을 토마스, 안데르스 이런 전형적인 덴마크식으로 바꾸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한다. 집을 보기도 전에 계약서를 보내오기까지 한다고 하니 말이다. 최근엔 한국축구 국가대표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로 이적 후 한 팬이 이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가 다른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 물론 현지 언론과 팬들 일부는 이런 반응을 비판했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블로그와 덴마크 방문 후기들을 찾아보면 덴마크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경험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코펜하겐의 처음이라면의 저자 써니최님의 글을 찾을 수 있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덴마크에 간 그녀는 수백 개의 이력서를 돌리고 겨우 한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일하는 동료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시아인을 비하하고 그녀의 질문엔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다. 해외 생활이 처음이 아니어서 인종차별을 많이 당해봤던 그녀였지만 이 정도의 차별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나는 그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손편지를 써주기도 했지만 그들은 날이 갈수록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루는 평소라면 같이 해야 할 마감을 나 혼자 남겨두고 모두 퇴근해버린 통에 결국 그 넓은 레스토랑을 혼자 청소해야 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문을 잠그고 집에 가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었다. 동료들 모두에게 전화해봤지만 그 누구도 받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군가 키를 일부러 숨겨뒀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홀로 비를 맞으며 울고 말았다. 나도 개인적으로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봤지만 이 정도로 일상화된 인종차별은 경험한 적이 없다. 덴마크에는 이러한 차별적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명확한 국가정책이 존재한다. 바로 덴마크 정부가 시행 중인 게토 정책이다. 원래 게토는 유대인들을 한 지역에 몰아넣고 열악한 환경 속에 고립시켰던 강제 분리 구역을 의미하는데 덴마크 정부는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비서구권 출신 이민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이른바 게토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리고 덴마크 정부는 이곳에 사는 유색인종이 설령 덴마크에서 나고 자란 시민이라 해도 지역을 해체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엔 이 게토라는 말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자
정책 명칭을 바꾸고 표현을 수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내용은 그대로였다. 한 지역에 소수민족이 30% 이상 거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23년에는 덴마크와 스웨덴 극우 정당 당원들이 모여 이슬람 국가 대사관 앞에서 코란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실 코란은 이슬람 신도들에게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자 존재 그 자체이다. 국가와 개인의 정체성이며 신념의 근간이다. 굳이 이를 불태우는 행위를 우리의 시선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누군가 우리나라 대사관 앞에서 태극기, 훈민정음, 그리고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한데 모아 불태우는 것과 비슷할 정도의 충격일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덴마크와 스웨덴 각국 정부는 이런 행위를 두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 표현의 자유였다라는 망언까지 내뱉었으니 전 세계 이슬람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전 근대적인 차별 행보는 분명 앞서 살펴본 휘게의 따뜻하고 포용적인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실제 덴마크에서는 흑인 비하 발언인 N월드를 쓰거나 심지어 나치 독일의 제스처를 따라하는 것조차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된다니 말이다. 덴마크 전역에 거쳐 꽂히는 국기 단내부로가 그저 소박한 전통이나 휘게의 상징으로만 보이지 않는 건 과연 나만의 착각일까? 자,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왜 이런 이상한 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일까? 휘게의 역습. 덴마크가 이토록 차별이 심한 나라가 되어버린 이유. 휘게는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찾는 소박하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를 차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휘게 문화를 오래 연구해온 인류학자 예페 트롤레 린네트 박사는 어쩌면 휘게 문화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의 논문 돈으로는 휘게를 살 수 없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휘게라는 개념이 본래 소박함과 평온함을 강조하지만 이 소박함이 오히려 특정한 계층과 스타일을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그의 연구에 등장하는 한 부부 빅토르와 로네는 200평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누가 봐도 상류층의 삶을 살지만 늘 자신들을 중산층이라고 말한다.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 좋은 호텔에서 묵을 수 있음에도 저렴한 호텔을 찾고 도우미 없이 아이들과 직접 200평 집 청소를 하며 이게 더 휘겔리한데? 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보자면 덴마크의 이런 검소함과 겸손함은 참 보기 좋은 문화일지도 모른다. 물질적 부를 과시하지 않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덴마크의 휘게 정신이 부러워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박함이 선택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사회 규범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휘게는 겸손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수반한다. 이와 더불어 평민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정신인 폴켈리드 개념까지 동반된다. 폴켈리드는 본래 덴마크인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했지만 한편으론 모두가 동일한 삶의 방식과 규칙을 따르길 기대하고 또 그걸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장했다. 즉, 이 평등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행동은 휘게적이지 않은 사람이 된다. 화려함이나 과시는 금기시되고 자랑은 눈총의 대상이 된다. 덴마크 사회에선 비싼 차나 비싼 옷을 사면 친구뿐 아니라 가족에게조차 비웃음거리가 되고 집을 구매하려던 사람은 그 집에 수영장이 딸려 있다는 이유 하나로 구매를 포기하기도 한다. 즉, 덴마크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 이 사회는 조금만 잘나도, 조금만 잘 살아도, 조금만 달라도 박수 쳐주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말이다. 되레 무언의 비난과 배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말이다. 이런 문화의 이면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사회적 근기가 작용하고 있다. 얀테의 법칙이란 덴마크계 작가 악셀 산데모사가 1930년대 발표한 소설에서 허구의 작은 덴마크 마을인 얀테를 묘사하면서 알려진 법칙이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10가지가 바로 덴마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규범이다. 그리고 이런 휘게적 규범은 덴마크 사회의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신뢰하고 그들이 좋아해 마지 않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통된 기억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덴마크에 이민 온 사람들, 특히 비서구권 출신들은 휘게를 이해하기도 실천하기도 어렵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같은 농담에 웃지 않으며 같은 방식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결과는
자연스러운 배제다. 이들은 휘게를 망치는 사람으로 보이고 휘게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된다. 리네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휘게 안에 있는 사람은 낭만화되고 그 밖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열등하게 여겨진다. 이런 인식은 곧 앞서 살펴보았던 실질적인 제도적 차별로 이어진다. 즉 휘게는 더 이상 단순한 행복의 기술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은 덴마크 사회에서 정상성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휘게는 소박함을 가장한 사회적 동일성의 강요였으며 그로 인해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과 동시에 가장 은밀하게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로 변모해왔던 것이다. 한 나라의 집단 기억은 때로는 그 나라의 현재를 완벽히 설명해주곤 한다. 덴마크가 그렇다. 과거 북유럽을 지배하던 대제국이었던 덴마크는 수세기에 걸쳐 전쟁과 분할, 침략을 통해 점점 작아졌고 결국 지금은 작은 국가로 남게 되었다. 이 상실의 기억은 덴마크인들의 무의식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약을 조합해 덴마크는 지금의 행복한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나는 폴켈리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휘게, 즉 첫 번째는 공동체 정신을, 두 번째는 소박하고 조화로운 삶이라는 약을 말이다. 덴마크는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과 평등주의 문화를 구축해왔다. 우리는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다. 우리는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택한다. 이처럼 함께 상처를 버텨낸 경험은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집단적 신념으로 굳어졌다. 마치 고통의 기억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봉합하려는 집단적 자기 암시처럼 말이다. 이 최면은 그들끼리의 자부심을 결속시키는 힘은 되었지만 이 집단적 연대의 서사에서 소외된 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조용하고도 확실한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덴마크가 말하는 행복과 평등, 그리고 휘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가치일까? 어쩌면 그냥 정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울타리는 아닐까 싶다. 스포츠는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력은 대체로 경제력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국제대회에 꾸준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경비가 들 뿐더러 인재를 발굴하고 유능한 코치를 임명하는데도 만만찮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GDP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대개 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의 빅 스포츠 이벤트에서 큰 두각을 나타냅니다. 8월 11일에 폐막한 2024 파리 올림픽만 보아도 10위권 안에 든 나라들의 면면을 보자면 모두 월드컵도 밥 먹듯이 출전하는 나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2등 중국입니다. 심지어 2등이라곤 하나 미국과 금메달 개수도 같고 그야말로 1등이나 마찬가지인 훌륭한 2등입니다. 마치 올림픽만 보자면 중국은 엄청난 스포츠 강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출전 횟수라곤 2002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득점 없이 9실점하며 3전 전패를 기록한 나라가, 겨우 축구 한 종목에서도 영맥을 못 추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올림픽에선 최고 수준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걸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물론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멕시코 등 올림픽에선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월드컵에선 날아다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이 축구라는 종목 하나에 미쳐있기 때문일 테죠. 그 말대로라면 중국은 과연 모든 국민이 올림픽 종목에 미쳐있기라도 한 걸까요? 일단 올림픽을 이야기하기 전 중국 축구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중국 내에 만연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식으로 중국에서는 메시와 호날두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14억 명의 인구 중에 메시급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축구의 문제점으로 부정부패와 관시 문화를 꼽습니다. 관시. 즉 한국말로 학연지연이 없다면 프로 선수의 문턱조차 밟기 어렵고 또 그 관시가 없는 사람은 부정부패, 즉 뒷돈을 주지 않는 한 선수로서 성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 이 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중국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선 좋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관자의 닫다와
C자에 이염했다가 합쳐져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유대관계를 뜻하는데요. 쉬운 말로는 상부상조가 더 어울리는 해석이겠습니다. 나라는 크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기에 그걸 사람 간의 유대관계로 해결하려는 목적 때문에 발전한 문화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 문화가 축구 시스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역량이 우선돼야 할 스포츠 부분에서 관씨가 인맥 우선주의를 발동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 각종 부정부패와 함께 고위층의 입맛에 맞게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각종 승부 조작은 덤이고요. 또 다른 중국 축구의 문제점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슈퍼리그에 단기적으로 돈을 퍼부어 좋은 경기장, 네로라 하는 유럽 선수를 사왔지만 정작 그곳에서 뛰는 선수는 관씨 선수였죠. 결국 이런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차이니즈 슈퍼리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돈을 투자했지만 동네 슈퍼리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웃을 수만은 없으니 박지성 선수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했던 인터뷰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축구 발전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소년 축구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력이 꽃피우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그런데 관씨가 작동하는 시스템 속에서 과연 모든 선수에게 평등한 기회가 찾아올까요?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중국은 왜 올림픽 종목만 잘할까요? 중국의 다른 종목에는 관씨 문화도 없고 부정부패도 없고 훌륭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일까요? 1988년 서울올림픽 중국 5개의 금메달, 전체 순위 11위. 많은 중국인들은 이 조촐한 성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세상이라 외국과 일절 교류가 없으니 중국 내에는 본인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또 마음속으로는 늘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올림픽을 먼저 개최하는 것도 분한데 그 나라가 심지어 4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으니 세계의 중국의 부흥을 보여주고 싶었던 정부에겐 참으로 수치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은 무려 48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으며 미국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88년 수모 이후 중국은 올림픽을 지배하기 위해 아주 독특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바로 철저히 계산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선수 공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선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의 공장을 세우는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누구를 훈련시키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보다 무엇을 위해 훈련을 시켜야 하는지 말입니다. 금메달의 개수가 중요하므로 중국은 모든 스포츠에서 승리하기보단 우선 비인기 종목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래도 축구, 농구 같은 종목보단 경쟁이 덜할 테니까요. 다이빙, 역도, 체조, 아크로바틱 등 이번 올림픽에서도 중국에게 많은 메달을 안겨준 효자 종목들입니다. 중국이 올림픽 장기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을 때 본인들에게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바로 인구 규모입니다. 현재는 인도의 1위 자리를 뺏겼다고는 하나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비율적으로 인재도 많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많은 인구수만큼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재를 발견하기는 참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냥 모든 아이들을 테스트해보기로 합니다. 한국도 학교에서 소위 체력장이란 걸 하는데요. 하지만 그 목적이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 국위선양할 인재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테스트에서 단순히 가장 빠르고 강한 아이들을 찾는 것을 넘어 특정 올림픽 종목에 적합한 유전적 잠재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이의 키, 팔 길이, 유연성 등을 측정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뼈 밀도와 구조까지 검사하죠.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면 아이들의 선발 과정에서 아이들의 유전자 분석까지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생학 논란으로 그 어떤 나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단순히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업을 스포츠 선수로서 결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에 몸담아야 할지까지 결정하는 검사였던 거죠. 또 스스로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체 구조가 레슬링에 적합하다면 레슬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뼈 관절의 유연성이 높다면 체조나 다이빙 학교로 보내지고 키가 큰 아이는 육상에, 반사신경이 좋다면 탁구에, 긴 팔을 가졌다면 수영에, 짧은 팔의 골밀도가 높다면 역도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아이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약 3,000개의 정부 운영 트레이닝 센터로 보내지는데요. 보내진 날부터 아이들은 수십 명의 코치진을 부모 삼아 말 그대로 지옥 훈련이 시작됩니다.
평균적으로 6살부터 선발된 아이들은 이 트레이닝 센터에 거주하며 부모님은 끼케야 명절 때 약 2-3번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훈련의 강도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실제로는 나이 또래에 해야 할 운동 수준을 한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도로 배정된 7살 아이는 근육 강화 훈련을 하고 수영으로 배정된 아이는 숨을 참는 심폐지구력 훈련을 합니다. 예비 양궁 선수로 배정된 아이들은 첫 해에는 활을 당기기 위한 근력을 키우는 데만 시간을 보냅니다. 정부 공개로는 하루 6시간의 훈련과 기본교육, 즉 학업도 병행한다고 밝혔지만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곳 출신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독서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동밖에 모르는 운동기계를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이 아이의 이름은 진원입니다. 9살이죠. 3년 전 시골 고향집에서 이 학교로 와 트램폴린 체조 종목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8년 전의 영상입니다. 전성기가 빨리 찾아오는 체조의 출전 선수 평균 나이는 17살입니다. 올해 24년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이 아이의 나이입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 아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음 LA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 아이의 선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트레이닝 센터엔 이런 아이들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김포시에 사는 모두가 매일 올림픽을 위해 고도화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므로 많은 수의 학생이 훈련 중 부상으로 중도하차합니다. 그렇게 남은 학생 대략 10명 중 1명만이 지역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죠. 또 이 중 3분의 1만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고 또 그 중에 5분의 1만이 올림픽을 출전할 수 있죠. 메달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000명이 센터에 들어왔다면 999명은 올림픽 근처에도 못 가봅니다. 이렇게 유년기와 청년기를 훈련에 매진했지만 0.001%의 확률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 코치라도 되면 그야말로 럭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인구는 많고 인재풀은 넓습니다. 올림픽도 못 가본 코치를 과연 누가 써줄까요?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운동선수들은 실직, 빈곤, 심지어 극심한 훈련으로 가지게 된 건강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사회로 버려집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집중훈련 프로그램이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정부와 이곳의 코치들은 이 어린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얻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 아이들이 올림픽에 진출할 확률은 극악으로 낮지만 국가대표팀에서 금메달을 딸 수만 있다면 보상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금메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고위정부 직책을 제한받으며 하나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여담으로 2020년 리커창 전 총리가 중국의 불평등한 소득 문제를 언급했었는데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지만 중국인은 1인당 월 평균 36만 원을 벌며 그중 6억 명은 월 18만 원으로 먹고 산다. 그렇다면 중국의 물가는 아주 쌀까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맥도날드 빅맥은 약 4,000원이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은 약 5,000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상을 만들면서 들었던 의문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부모들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저런 트레이닝 센터에 자신의 아이들을 보낼까 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로지 저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자식을 0.001%의 확률에 걸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학교에 입학을 위해선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대도시에 잘 사는 부모들을 필두로 이 학교들의 입학을 꺼려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의 꼬리를 잡기 위해 트레이닝 센터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我想要什么？我想妈妈说，如果我得到金牌奖杯的话，第一名，她说她会给我买平板，所以我想得第一名，这样你就可以有平板电脑。我想让妈妈长生不老。최근 아주 거짓말 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영국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영문학 석사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죠. 하지만 이 남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것도 무료 급식소에서 받아온 음식을 말이죠. This would be my meal, say, for this evening.
Many teachers now have multiple jobs, like Ewan's girlfriend who does babysitting after school. It kind of, a lot of us, say that we just want to move, not just move house, but move abroad. So most of my family now, opt to Australia, New Zealand, America, because there's just better wages.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는 이 선생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학교 선생님입니다. 최근에는 교사 한 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죠. 교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밥도 못 사 먹을 정도의 생활고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곳은 런던입니다. 영국의 수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영국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런던의 경제 규모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만약 런던이 하나의 국가라면 세계에서 22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아르헨티나나 노르웨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럽에서 런던은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유럽의 실질적인 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런던의 시민 50명 중 1명은 노숙자 상태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노숙률은 전체 인구의 0.3% 미만, 핀란드의 노숙률은 0.1%인데 반해 런던은 그 수가 무려 2%를 넘어가는 것이죠. 핀란드의 20배라는 말입니다. 선진 도시 전체 중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또한 젊은 인구의 코카인 복용률, 평균 주택가격, 물가 상승률, 비만율, 약물 관련 사망자 수, 유아 사망률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부정적 지표에서 유럽 전체 최상위권, 아니 1, 2위를 다투고 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실질 임금, 즉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수령 임금은 지난 15년간 정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영국인들이 현재 2010년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15년 전이랑 똑같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에 반응하는 대부분의 영국 고학력 젊은이들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더 나은 여건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등 제3세계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중이죠. 큰 틀에서 보면 영국 경제는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만연화되어 있고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산업화를 이룬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초로 탈산업화가 될 나라라니 말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영국은 어쩌다 이렇게 해가 다 지고 한밤중이 되어가고 있는 중일까요? 과거의 영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영국 국제기구 옥스팜의 추산에 따르면 과거 200년간 영국이 인도로부터 수탈한 것을 현재 경제적인 가치로 추산하면 대략 65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 인도를 전 세계로 바꿔 비슷한 공식을 대입하면 대략 150조 달러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로 대략 217경원, 이를 600조 안팎의 한국 1년 예산으로 계산하면 무려 3,000년을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들을 바탕으로 영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산업화를 이뤄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몰락의 길을 걷는가 싶었지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던가요?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며 영국은 과거의 영광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꽃피웠습니다. 전 세계 길거리에선 밴드 오아시스와 스파이스 걸스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영화 노팅힐, 문학 해리포터 등이 출간되며 글로벌 문화를 선도했죠. 런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허브가 되었으며 금융산업의 발달은 전 세계의 돈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 중심의 신용 확대는 소비 지출과 투자를 크게 자극시켰죠. 돈이 많아진 정부는 각종 복지를 신설하고 특히 무상 공공의료 시스템인 NHS를 전 국민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 국민들은 아직도 지지 않는 해를 바라보며 대낮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해가 지기 전 가장 밝은 석양이었는데 말이죠. 영국에 찾아온 어두운 밤, 2008년 경제위기.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2008년 경제 위기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힘들었던 시기죠. 영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타격을 입었지만 문제는 영국의 대응 방식에 있었습니다. 사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라이시스라는 말의 어원도 모색하고 판단하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영국은 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기 대부분의 국가는 큰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를 투입했지만 영국은 그냥 불타게 두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각국이 자본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영국은 오히려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고 각종 인프라의 투자를 중단해버렸죠.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대신 은행을 지켜줬고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가진 것만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고용은 한순간에 불안정해졌으며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수 시장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버버리나 롤스로이스와 같이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은 파산하거나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었죠. 실제 지표를 봐도 2008년 이후 영국의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기업들과 비교해도 20%나 낮은 수치죠. 이 당시 한국 정부의 선택도 코레일과 도로공사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 등의 세제 지원을 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2008년 경제위기는 애플을 선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비로소 전 세계가 IT 산업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죠. 모든 국가가 위기를 딛고 체질 개선을 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할 타이밍이었던 거죠. 이 중차대한 순간에 영국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였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영국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산성이란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를 의미합니다. 2008년 이후 영국의 생산성 향상은 거의 멈췄습니다. 런던 정경대의 그래프에 따르면 위기 이전에는 30년간 연평균 약 2%씩 성장하던 생산성이 위기 이후에는 거의 멈췄습니다. 꾸준히 성장했을 때와 비교해서 약 24%의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현재 영국 산업의 모든 기술과 장비는 낡아버렸으며 노후화된 산업 및 공공 인프라 시스템은 혁신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공공의료 서비스 NHS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NHS는 70년간 영국 사회의 상징이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히 지난 10년 동안 NHS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치솟고 의료의 질은 하락했으니 말이죠. 물론 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설립 당시와 비교해 인구가 훨씬 많아졌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구 증가와 비교해도 최근의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NHS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2배가 되었는데요. 그 수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7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감기나 배탈 정도의 치료는 당연히 대기 순번이 돌아오기도 전에 나을 테니까 신청도 안 한다는데 말이죠. 당장 오늘 나에게 뇌출혈이 생겨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생존율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기 창피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부랴부랴 정부는 2019년 이후 예산과 인력을 크게 증가하였지만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약값이 비싸지고 의료 인력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을 쏟아붓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NHS의 상황은 영국 전체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교통과 같은 공공 인프라 부문도 투자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이 HS2 고속철도 사업이었는데요. 2010년 영국 북부와 남부의 연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제안되었고 착공까지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2023년에 무기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나라가 철도 하나 놓을 돈이 부족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분란 국가 상황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불난 집에서 하는 캠프파이어, 브렉시트.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사건인데요. 사실 브렉시트가 세계에 미친 영향이나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 자체로 하나의 영상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영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사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정말로 브렉시트를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 할 걸 아니까 단지 보수당 내 분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국민들에게 브렉시트 투표는 단순한 EU 탈퇴 여부를 묻는 표결이 아니라 영국 국민이 지난 10년간 느낀 분노와 불만, 박탈감을 한꺼번에 표출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불만은 정치, 경제, 이민자, 복지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교사의 상황과 같은 실질 가계소득으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내 월급은 10년째 한 푼도 안 올랐어. 근데 물가는 2배가 올랐단 말이지. 아픈데 치료도 못 받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병원에선 6개월을 기다리래. 버스하고 지하철은 오다가 사고 났냐? 어떻게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 EU 잔류고 나발이고 이거 그냥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모여 영국 국민들은 엄한 걸 뒤집어 버린 거죠. 유럽연합은 사실 영국에게 절대 놓으면 안 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엉망인 인프라로 가뜩이나 경쟁력도 없는 나라가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는 지복을 지발로 차버린 거죠. 금융의 허브였던 런던에선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5년 만에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가 25%가 감소했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로 약 500조 가까운 돈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쩌겠나요?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빌렸습니다. 어찌저찌 버틸만은 했습니다. 왜냐면 2020년 당시가 역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고 유럽 전역에 에너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영국은 겨울철 난방비로 기존의 3배를 지출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고 국민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정부는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엔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수준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모두 국가 부채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올랐습니다. 영국이 지불해야 할 연간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은 1000억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대략 20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30조 안팎입니다. 네, 영국에선 2008년 경제 위기 때 발생한 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은 돈을 다루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지, 그 선택에 어떤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숫자가 아닌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경제 위기를 대처했던 영국의 방식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란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국의 대처 방식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선 더 옳았을 수도 있죠. 손익을 계산해서 지출은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놓친 게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본질인 인간을 놓쳤습니다. 숫자는 관리됐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케인즈는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자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의 말을 조금 늦게 그리고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방화를 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차량에 시민이 항의했더니 폭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사고 현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로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한국의 골목길을 몇 분만 걸어보면 어김없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단지 보기 흉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그 피해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무려 85,854건으로 한 해에 약 7,000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손실 비용은 연간 약 5조 원에 육박하죠. 시간 손실, 차량 운행 비용, 연료 낭비 등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교통은 더욱 혼잡해지고 응급차는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도시는 점점 더 위험해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해답지를 제시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언제나 깔끔한 골목길을 말이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찾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어떤 시스템으로 해결했는지 그 놀라운 구조와 철학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일본에 놀러 갔을 때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골목길이나 거닐다 어느 장소든 어느 각도든 그냥 셔터만 누르면 인생샷이 나왔으니까요.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가지런한 집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거리 사진이 유독 예쁘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과는 정반대였죠. 과거 일본 역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자가용이 한국보다 훨씬 빨리 보급된 만큼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 문제도 훨씬 빨리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른바 거품 경제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은 대형 차량을 선호하게 되었고 도로가 조금이라도 넓다 싶으면 아무렇지 않게 주차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민폐주차입니다. 그 심각성은 당시 해외 언론에서조차 조명할 정도였는데요. 1991년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사는 도쿄 경찰이 한 달간 조사를 벌인 결과 도쿄 시내 주차 차량의 무려 90%가 불법이었다는 충격적인 기록을 전합니다. 90%라 이 정도면 모두가 차를 그냥 아무데나 세워두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오사카에선 오사카 명물은 구이다오레 도톤보리가 아니라 불법 주차라는 말까지 돌며 지자체와 상인들이 직접 불법 주차 추방 캠페인을 벌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일본 전역은 불법 주정차가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주차 질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요인을 들어 설명합니다. 일본은 평지가 많아 자전거 문화가 발달해서 그렇다느니,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렇다느니, 또 차고지 증명제라는 제도 때문이라느니, 물론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금융치료입니다. 한번 뜨거운 냄비를 만진 아이는 두 번 다시는 맨손으로 냄비를 만지지는 않는 법이니까 말이죠. 일본 거리에 불법 주정차가 없는 이유. 첫 번째, 어마어마한 벌금. 도쿄 한복판, 초록색 조끼를 입고 조용히 다가오는 두 사람. 이들이 바로 일본의 주차 단속을 책임지는 존재 미도리무시, 한국어로 초록벌레라고 불리는 주차 감시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단속원이 아닙니다. 일본의 주정차 문화를 뿌리째 바꿔놓은 상징적인 존재이자 일본 시민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미도리무시는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5위에 올라 있습니다. 팔이 스팸 업체보다 더 싫다니 어지간히 싫긴 한가 보네요. 불법 주정차를 하다 이들에게 걸리면 한마디로 금융치료를 제대로 받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주정차 위반 벌금표인데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비웠다면 최대 18,000엔, 우리 돈으로 약 1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 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일본의 주차 위반에는 벌금뿐 아니라 벌점 제도도 적용되는데요.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벌점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 주차 문제로 벌점이 누적되어 쌓였을 때 6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 누적이 계속되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취소 기간 후 다시 면허를 따려 해도 수개월간의 안전교육, 시청각 교육, 그리고 정신검사까지 받아야 하며 이론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처음부터 재응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수백만 원의 비용은 덤으로 따라붙습니다.
즉 주정차 몇 번 잘못하는 것만으로 평생 운전과는 거리가 먼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안 걸리면 장땡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걸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주차 단속원, 즉 초록벌레가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는 벌레만큼 지독합니다. 단속원은 한 팀당 하루 평균 수십 건 이상을 단속합니다. 단속은 매뉴얼화된 루틴과 속도로 GPS 체크, 사진 촬영, 기록 완료까지 단 몇 분 내외면 끝납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일단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행정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봐주는 재량은 아예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물도 안 통하죠. 또한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지만 일단 조끼를 입고 단속을 시작하면 가상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폭언, 위협, 방해행위 포함 단순한 항변을 늘어놓아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경찰이 출동하겠죠. 대도시에는 수십 개의 팀이 돌아다니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칠 정도로 자주 출몰합니다. 해외 사이트에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위반 딱지를 받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친구 짐을 내려주려고 비상등을 켰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 2명이 차 근처로 오더니 뭔가를 메모하며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떠나버렸다. 네, 벌금에 당첨되셨습니다. 이 단속에는 택배나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는 영업 차량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지역에는 5분이 지나야 방치 주차로 간주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단속원은 멀리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걸 확인한 뒤 시간을 재며 지켜보다가 정확히 5분 후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건 그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전술이기도 하죠. 물론 시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한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꼬우면 제대로 주차하라는 것이죠. 일본 거리에 불법 주차가 없는 이유. 두 번째, 차고지 증명제. 차를 사고 싶다면 차량 영업소를 찾아가거나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엉뚱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차고지 증명제 때문입니다. 차를 사고 싶으면 주차 공간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차를 사기 위해선 집이나 사무실로부터 2k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차는 살 수 있어도 차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대인대물 자동차 보험이 없이는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엔 이하의 벌금,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1960년대 일본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며 자동차가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도로는 늘지 않는데 자동차는 쏟아진다는 것이었죠. 일본 정부는 그 혼란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쉽게 말해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시작이 매끄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거주지 반경 5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게 여러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생계 때문에 차는 있어야 하지만 주차비는 못 내는 상황이 많아졌던 거죠. 아예 노상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편법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도심 주민들은 종이로 된 차고지 허가증을 위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래선 차가 안 팔린다며 정부를 압박했고 실제로 판매량이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고지 증명제는 점차 제도적 안정을 찾아갑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자가용 문화가 중대형 차량에서 경차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도심에서도 비교적 부담 없이 경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자 무리한 불법 주차보다 차고지를 갖춘 경차를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흐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 내고 질서 지키는 게 과태료보다는 더 이득이라는 걸 체감하게 된 것이죠. 이제 와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동차 구매를 운영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 장치의 이면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도로는 정말 좁습니다. 미국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도쿄의 주택가 평균 도로폭은 약 4.9m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일반적인 주거지 도로폭 약 15m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일본과 비슷한 도로 풍경을 가진 옆나라 한국의 평균 도로폭인 7에서 9m와 비교해도 정말 좁은 도로폭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좁다 보니 차량 속도가 자연스럽게 20km 이하로 유지됩니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도쿄의 95% 이상의 도로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전체 도로의 35%는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약 86%는 차 한 대 주정차 시 뒷차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 주차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구조인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좁은 거리는 사람 중심 설계이며 사람들이 불필요한 차량 사용을 자제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게 왜 일본 정부의 의지냐고요? 예를 들어 여기 도로폭이 5m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자꾸 출몰하여 보행자도 차량도 불편을 겪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이 민원으로 인해 정부가 취할 다음 행동은 도로를 넓힌다거나 혹은 주차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도로의 한쪽에 난간이나 화단 등을 설치하여 도로폭을 3m로 줄여버립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말이죠. 아예 불법 주차할 만한 틈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것이죠. 이번 영상을 조사하면서 일본인의 생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주차는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현실에선 제대로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집에 혹은 본인의 땅에 누가 맘대로 들어오면 화를 내면서도 본인의 차는 공용 공간에 심지어는 남의 집 앞에까지도 허락 없이 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도쿄에서 10년째 직장 생활을 하는 한 한국인의 블로그에 따르면 본인의 회사는 허가 없이 자차를 가지고 출근해서 회사 주차장에 대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철두철미하고 야박할 정도로 사회가 돌아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다르니까요. 결론적으로 일본의 도시들이 지금처럼 정돈이 된 이유는 단속과 어마어마한 과태료 때문일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뉴욕, 런던, 멕시코 시티처럼 일본 못지않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시들조차 현재까지도 불법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한들 마지막 퍼즐은 사람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 방문했을 때 8차선 도로인데 한쪽 방향 4개 차선 중 3개 차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막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문화컬처였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1개 차로를 쓰던 3개 차로를 쓰던 불법으로 차를 주차한다면 그게 뭐 크게 다른 일일까요? 규제와 법령은 양심의 최소한입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고 잠깐의 편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단순한 편법이 아닌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두바이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사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 그리고 1년 내내 영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키장까지.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를 꼽으라면 아마도 바다 위에 만들어진 인공섬 팜 주메이라일 겁니다. 팜은 코코팜이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야자수를 뜻하고 주메이라는 지역 이름을 뜻하죠. 즉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의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이 지역의 인공섬에는 2만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부터 호텔, 리조트, 쇼핑센터까지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 두바이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정말 매력적인 곳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팜 주메이라와는 달리 두바이에는 텅 빈 인공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원래는 고급 호텔과 상업시설로 가득 찰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가보면 텅 빈 백사장과 쓰레기만 남아있는 섬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십 조의 돈을 쏟아부은 이 섬들은 어째서 현재까지 방치된 채 사람들의 발길조차 끊긴 유령섬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우선 두바이에는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인공섬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생산합니다. 석유는 이 나라 경제의 심장이자 폐였고 24년 기준 전체 GDP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석유 없이는 나라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인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가 많다. 두바이는 석유를 팔아서 발전한다. 사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두바이에는 석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영어로 풀어보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아랍 왕들이 다스리는 7개의 토호국 연합이란 뜻입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아말 쿠웨인, 라스 알카이마, 푸자이라 이렇게 7개의 서로 다른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 7개 국가들은 헌법도 행정도 경제도 웬만한 시스템은 모두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에 더 가깝다는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의 90% 이상은 오직 아부다비에 있다는 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바이는 석유 부자가 아닙니다. 물론 두바이도 과거에는 약간의 석유를 생산했지만 1980년대 생산량의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 석유 매장량은 전체 아랍에미레이트 고작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두바이 입장에서는 석유로 오래 버틸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다행히 두바이는 일찍부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석유가 곧 바닥날 텐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석유가 아니라 관광과 금융으로 먹고 살자. 이것은 단순한 다각화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선택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바이는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을 찌르는 부르즈 할리파를 세우고 바다를 메워 인공섬까지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팜 주메이라 같은 인공섬 프로젝트는 석유 없는 두바이의 생존 전략이자 세계 관광객과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거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별 모양, 달 모양, 야자수 모양의 섬을 만들어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을 만든 이유, 바로 석유 이후를 준비하는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두바이는 실제로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85년 세계 최고의 항공사 에미리트 항공 설립을 시작으로 불과 10수년 만에 사막 한가운데 화려한 빌딩숲과 초호화 리조트, 글로벌 금융허브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는 중동의 뉴욕, 중동의 홍콩을 넘어 중동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릴 정도로 관광, 금융, 비즈니스,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아우르는 초특급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부국들도 두바이를 벤치마킹하여 거대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타르는 루사일 시티라는 신도시를 세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네옴시티라는 미래도시를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바이만큼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성공 덕분에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안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와 권력을 양분하여 아부다비 왕은 대통령, 두바이 왕은 총리를 맡고 있죠. 여담으로 그 유명한 만수르의 친형이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입니다. 이분들 컴퓨터 고장나면 수리기사로 빌 게이츠 부른다는. 두바이가 이렇게 기적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지리적 이점이 큰 몫을 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두바이는 참 절묘한 자리에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위치해 있죠. 말 그대로 대륙과 대륙을 잇는 교차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지리적 이점은 대륙을 오가는 많은 비행기가 두바이를 경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두바이는 스탑오버가 가장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두바이는 비자 발행의 간편화를 통해 스탑오버 관광을 적극 장려하는데요. 스탑오버 승객에게 할인된 호텔을 제공해주고 공항 셔틀을 무료로 운행하고 두바이의 시티투어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3시간짜리 시티투어 패키지도 있습니다. 비행기 갈아타러 왔다가 관광하고 가세요. 똑똑한 두바이는
스탑오버마저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스탑오버를 독려해도 실제로 볼 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바이는 또 한 번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관광지를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팜 아일랜드입니다. 팜 아일랜드는 두바이 앞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인공섬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섬이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관광섬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섬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야자수가 바다 위에 펼쳐진 엄청난 장관을 이룹니다. 이 팜 아일랜드는 단순히 도시 공간이 부족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한 곳에 모아 관광 산업을 키우고 고급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두바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일무이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완성된 섬이 바로 팜 주메이라입니다. 이 팜 주메이라는 2006년부터 일반에 개방되었고 현재는 데이비드 베컴, 탐 크루즈 등 수많은 스타와 세계적인 기업인 포함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두바이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섬의 가장 바깥쪽엔 아틀란티스 더 팜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7성급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호화객실, 미슐랭 레스토랑, 또 특급 아쿠아리움, 워터파크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언젠가 한번은 꼭 묵어보고 싶습니다. 자,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또한 팜 주메이라는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덕분에 관광객과 주민 모두 배를 타지 않고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섬. 절대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팜 주메이라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두바이 인공섬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텅 빈 섬이 되어버린 두바이의 꿈. 지금 보고 계신 곳은 팜 자베랄리와 팜 데이라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모래섬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선 과도한 부동산 공급이 문제였습니다. 두바이는 미래 도시를 꿈꾸며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을 공급했는데요. 하지만 그 공급을 받아줄 만한 수요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선 겉으로만 보면 알 수 없는 특이한 두바이의 인구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두바이에 사는 사람은 대략 350만 명입니다. 아니 280만 명입니다. 170만 명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사실 두바이의 인구는 연도에 따라 아주 들쭉날쭉한데요. 아니 뭔 놈의 인구가 100만 명 단위로 변동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두바이 전체 인구의 약 90%는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자국민은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전부 노동자, 사업가, 투자가 등등이죠. 즉 건설붐이 일어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거나 경기가 좋아 투자붐이 불면 인구가 확 늘었다가 아닐 때는 또 확 줄어드는 고무줄 같은 인구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 두바이의 부동산은 공급을 받쳐줄 자국민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를 해줄 외국인이 없으면 망하는 도박 같은 시장이라는 거죠. 팜 주메이라가 처음 완성되었을 땐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팜 자베랄리, 팜 데이라, 더 월드 아일랜드 같은 프로젝트들은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까지 두바이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약 40% 하락하였으나 팜 주메이라의 경우 무려 75%까지 하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치의 4분의 3이 날아갔단 말인데요. 이런 현상은 또 왜 일어났을까요? 일단 초고가 프리미엄 부동산이 많았고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본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팜 주메이라의 겉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점인데요. 우선 섬 자체의 치마 문제와 해수면 상승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바이에서도 반박 자료를 내고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니까요. 이를 제외한 첫 번째 문제는 교통체증입니다. 심시티라는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어놔도 도로가 안 막히나? 팜 주메이라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가지의 도로가 중앙의 메인도로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로 나가는 출입로는 단 한 곳뿐이죠. 출퇴근 시간 차가 조금만 몰려도 이곳은 그야말로 차량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모노레일 있다며. 모노레일은 섬의 중심선을 따라서만 운행합니다. 또 섬의 가지 쪽으로 들어가는 교통수단도 따로 없습니다. 관광 비수기 시즌엔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죠. 편도는 24년 왕복 기준 35디르함, 하나로 12,000원 정도 합니다. 관광객이야 한두 번 타니까 비싸지 않겠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입장이 되면 아마 부담이 심할 것입니다. 결국 2만 명이 넘는 거주민 대부분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두 번째로 짚어봐야 할 것은 두바이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바로 건물 관리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막은 건물을 짓기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모래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와 건물을 손상시킵니다. 또 기온이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온차는 건물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가져옵니다. 또 지나친 개발 경쟁으로 공기를 무리하게 당긴 탓에 두바이 건물은 자재 품질이 낮거나 시공이 부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건물 외벽 청소, 유지 보수 등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팜 자메이라의 경우 이러한 두바이 건물의 고질병에 더해 염분을 머금은 해풍, 습기와 곰팡이 문제까지 추가로 더 계산해야 하죠. 거기다 전기, 하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 비용도 곱절은 더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이라도 터지면 그냥 땅만 파면 되는 게 아니라 바다까지 작업해야 하니까요. 현재 팜 주메이라는 관광객만 가득할 뿐 일반 거주자는 점점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극소수 부유층이 가끔 머무는 별장 지역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공섬들 역시 투자가 끊기고 개발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지인에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아랍에미리트를 한마디로 모래성 혹은 사막 위의 신기루 같은 곳이라 표현했습니다. 물론 좋은 점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미식가들의 천국, 친절한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쇼핑 인프라, 한마디로 관광을 즐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 등록에 드는 막대한 비용, 각종 알 수 없는 수수료, 직원 고용 비용 등으로 인해 세금이 저렴하다는 이점은 사실상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고 말하셨는데요. 그리고 두바이가 진짜 홍콩처럼 되기 위해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두바이, 오늘도 두바이는 화려한 불빛과 거대한 프로젝트로 전 세계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땅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사막입니다. 사우디 국토는 95%가 사막인데요.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황량하고 찌는 듯한 더위에 풀 한 폭이 없을 것 같은 모래밭이 끝없이 이어지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식량 안보 위기의 시대에서 자급자족을 넘어 농업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우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최근 사우디 정부는 초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사막지형 특성상 항상 식량 안보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20년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다 기후변화까지 덮치면서 식량 안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밀과 쌀을 수입하고 있던 동남아시아의 나라들로부터 식량 수출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사우디 정부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사막에서의 농업은 오랜 기간 동안 인류에게 불가능한 주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 속에서 푸른 빛의 경작지를 본다는 것은 애초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우디 국토의 95%는 황량한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아시아에선 가장 큰 사막이죠. 이 사막이 얼마나 크냐면 다른 나라까지 이어진 사막의 크기 자체만 놓고 보면 약 230만 제곱킬로미터로 22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10배입니다. 얼마나 큰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 큰 면적이 사막이라니. 물론 사막이다 보니 비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날의 낮 온도는 평균 60도까지 올라가죠. 그 햇살의 강함에 맨몸으로 100m도 걸어가기 힘든 기후입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목마름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사우디 땅. 그런데 이렇게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과연 사실일까요? 구글 지도를 보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수없이 많은 희한한 지형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초록색 동그라미 사진. 한때 커뮤니티에서 환공포증을 일으키는 사진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 하나하나가 다 농경지입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부분 농사가 발달한 지역을 살펴보면 강이나 큰 호수를 끼고 있죠.
최근에야 네옴시티의 일환으로 댐을 짓기로 했다지만 댐 하나 없는 사우디에서 어떻게 이 많은 경작지에 물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하수입니다. 놀랍게도 사우디 사막의 깊은 곳에는 굉장히 큰 대수층이 존재했거든요. 수만 년간 조금씩 쌓여 모아진 대수층이요. 사우디는 수십 년 전부터 이 물을 끌어올려 상수도로도 쓰고 농사도 지어왔던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러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 지하수도 영원히 쓸 수 없는 하나의 자원입니다. 덮어놓고 무작정 쓸 수 없다는 말이죠. 실제로 최근 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생명의 샘이 이미 80% 정도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사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인 생활용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물이 사용되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농업은 포기할 수가 없는데 물은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고 기존 물 공급 방식은 효율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물도 아껴 쓰고 땅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농법 말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센터 피벗 이리게이션.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대형 스프링쿨러를 통해 물을 공급해주는 농법으로 한국말로는 회전살수라고 부르는 농법입니다. 이 농법은 무엇이 특별하길래 사우디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요? 사우디 정부는 이 회전살수 농법을 통해 기존보다 무려 물 효율을 90%까지 아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물 공급 방식 하나 바꿨다고 물을 90%까지 아낄 수 있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회전살수 기법은 중앙에 피벗, 즉 중심점을 하나 잡고 길게 뻗어있는 관이 360도 회전하면서 물을 주는 방식이에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방식인데요. 마치 봉산탈춤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회전하면 물을 주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농경지가 동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회전살수 방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혁신적인 농법으로 불리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물을 분사해서 농작물에 물을 주는 방식은 모든 농작물에 물을 골고루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중에서 증발되는 물의 양도 엄청 많고요. 하지만 회전살수 농법의 경우엔 기다란 파이프의 아래를 보면 이렇게 물을 직접 분사하는 노즐이 있습니다. 이 노즐을 통해서 같은 속도로 물을 넓게 분사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로 보다 넓은 면적에 물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농작물 하나 물을 덜 먹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회전살수 농법은 농작물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농작지의 주인에게도 큰 편의성을 가져다 주는데요. 기존의 농법인 고랑을 파거나 물을 직접 분사해주는 방식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간밤에 비라도 많이 와서 고랑이 흙으로 막히면 직접 가서 치워야 하니까요. 식물도 사람처럼 매일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농부는 물이 모자라진 않는지 물길이 막히진 않는지 종일 물만 주다가 하루가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전살수 기법은 간단한 조작 패널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이 조작 패널조차 직접 가서 누를 필요가 없고 같은 시간에 일정한 양의 물을 주게 할 수도 있고 또 햇빛의 양을 자동으로 측정해 물을 더 주게 혹은 덜 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동일한 노동력으로도 더 넓은 면적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죠.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 회전살수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때 물만 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죠. 사람도 가끔 아프면 약도 먹고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식물도 비료와 영양제도 줘야 하고 가끔 벌레가 농작물을 괴롭히면 살충제도 뿌려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굉장히 혁신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드론 대여비며 인건비도 들고 시간도 나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회전살수 농법은 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입니다. 회전살수관을 통해 물 대신 영양제나 살충제를 바꿔 껴주기만 하면 되죠. 또 물을 줄 때처럼 균일하게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영양제나 살충제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회전살수 농법의 장점을 요약해보자면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일정한 살포력으로 모든 작물에 물과 각종 비료를 공급한다. 노동력을 줄여 인건비를 아낀다. 제가 농부라도 이 농법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왜 이 농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회전살수 농법은 두 가지의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초기 비용이 비싸다는 점은 둘째치고라도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형으로 농작지를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농작지의 가장자리엔 노는 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이 두 가지 단점의 극복을 위해선 전기값이 싸고 노는 땅이 있어도 될 만큼 광활한 땅이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나라는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무한한 천연자원을 통해 기름값, 전기값이 매우 싸고 사막에 남아도는 땅이 천지니까요. 그 결과 400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던 농경지가 최근엔 약 3만 제곱킬로미터로 7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적은 약 3,500만 명인데 대한민국의 전체 경작지가 15,000제곱킬로미터인 것을 감안하면 식량 안보 위기로부터 탈출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회전살수 기법이 물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지는 몰라도 물 공급에 절대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우디의 지하 대수층은 지금 이 순간도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적으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화 시설 3위까지가 모두 사우디에 있고 최근엔 라빅3 IWP 플랜트에선 100만 가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6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담수화를 성공해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었죠. 기름으로 번 돈을 물로 바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LG, 두산,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막을 경작지로 바꿔나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전기를 다뤄봤는데요. 하나의 농사 기법이 한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로봇, 우주공학, 낮은 범죄율, 놀라운 문화 수준, 그리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물가까지. 일본이라는 나라를 외부에서 보면 마치 가장 이상적인 국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만 보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본의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일본에는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포함하여 직업, 심지어 기본적인 인간관계까지 갖지 못하며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수단도 갖지 못한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특정 성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수는 무려 일본 인구의 15%, 1,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슬픈 이야기는 일본의 몰락을 상징하며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는 어두운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가장 어두운 면, 이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제적 진주만 공격.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불과 30-40년 전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을 대체하고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할 차세대 초강대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하게 그 시기 미국은 일본을 매우 불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경제적 진주만 공격. 미국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조만간 일본이 미국 전체를 매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안감은 당시 제작된 헐리우드 영화에도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다이아드, 블레이드 러너에선 일본 기업이 미국의 경제를 장악한 배경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30년 만에 이룬 일본의 이 엄청난 경제 성장은 당시 서구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여겨지던 독특한 일본의 경제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는데요. 케레츠는 일본의 정부와 많은 대기업들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기본 골자인 시스템입니다. 소니, 토요타, 혼다 같은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은행, 물류회사, 심지어는 언론까지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여 적대적인 인수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자, 특히 외국계 기업이 나타나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다 같이 짜고 한 통속이 된다는 말인데요. 현대의 경제 이론으론 매우 위험하고 또 다른 면으론 부도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통속이란 말은 사실 다른 말로 한 배를 탔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경제를 단기간에 성장시키기 위해선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의 은행은 케레치의 기업들의 막대한 대출을 무한으로 제공했으며 이 자금은 이들 기업이 해외로 공격적인 확장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각종 제재로 외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했고요. 언론은 자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늘리는 동시에 자국 제품의 사용을 애국심과 결부시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일본 제품은 하나하나씩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하늘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올라갔죠. 일반 사람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에서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고용도 보장되었죠. 지난주에 사던 주식은 또 올랐고 50년 대출로 산 내 집은 몇 년 사이 값이 2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버블 붕괴. 1990년대가 되면서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가치는 말 그대로 연일 상승했죠. 사람들은 이를 과거 30년간의 노력의 대가라 여겼고 투기열풍 또한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안정감에 도취된 사람들은 경제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어느 날 거품은 그냥 갑자기 터졌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주식의 하락은 92년에 이르러서 반값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주식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죠. 부동산이라고 멀쩡했을까요? 일부 지역은 80%가 떨어졌습니다. 10억 하던 아파트는 2억이 되었고 그마저도 매물이 쌓여만 갔습니다. 일본의 전체적인 땅값은 20년 전인 1970년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도쿄와 오사카 등의 대도시는 괜찮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심각한 추락세를 보인 곳이 바로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매출은 반에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애국심으로 포장되던 물건들은 이제 더 이상 팔리지 않았죠. 무한으로 대출을 해서 여기까지 힘들게 키웠는데 금리가 올라 못 갚은 이자도 산더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하나요? 파티가 끝났습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같이 박살이 났습니다. 버블이 터지고 단 몇 년 만에 일본의 경제 시스템은 처절하게 민낯을 드러내었습니다. 혹자는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물론 플라자 합의가 일본 붕괴에 방아쇠를 당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아쇠는 비단 플라자 합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당겨질 방아쇠였다는 말이죠. 당시 일본에서는 부패가 너무나도 만연했고 대기업의 담합, 내부 거래, 주가 조작, 부동산 사기, 뇌물 등이 공공연했습니다. 또 케레츠 경제 시스템은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 안에 기업 한 개라도 무너지면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수직적 구조입니다. 그러니 구조조정도 불가능한 수백 개의 회사를 좀비로라도 만들어 억지로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었죠. 좀비 기업은 사실상 파산해야 했지만 국가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계속해서 빌려 결국엔 살아남았습니다. 가망 없는 환자 기업을 끌고 다니느라 경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발이 느려지고 안목이 좁아졌습니다. 한때 경제 호랑이라 불리던 일본은 그렇게 단 몇 년 만에 병든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의 등장. 일본의 경제적 하락에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의 흥망성쇠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토록 무기력한 잃어버린 세대를 만드는 현상은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일본의 독특한 몇 가지 고용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일본의 기업 문화는 다른 나라의 것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就職活動 일본에서의 직업 커리어는 슈슈쿠 카치도 라는 특별한 구직의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는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거치는 필수 의식 같은 것으로 많은 대기업들은 매년 한 번씩 신입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합니다. 수만 명의 졸업생들은 똑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룹 면접과 세미나를 통해 취업 전쟁을 치르죠. 최종적으로 직장을 얻으면 그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終身雇用 한국말로 종신고용. 일본에서는 회사 정책을 준수하는 한 평생 고용보장을 약속받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은 성골인 내부자만이 하는 것을 암묵적인 원칙으로 하며 직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간부로 성장되도록 육성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직이 쉽게 허락되지 않으며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를 가는 것이 유리한 면이 한 가지도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슈슈쿠 카츠도와 슈신고유의 시스템에서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며 그
그 기회를 놓치면 대부분의 기업문이 영원히 닫히게 된다는 뜻이죠. 경제 호황기에는 어떻게든 직장을 구할 수 있었지만 경제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용을 완전히 중단 혹은 대폭 축소하였죠. 그 결과 약 30년 동안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취업의 기회를 놓쳤고 결국 평생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인 引きこもり 사회에서 단절되고 집에 틀어박힌 실패자를 뜻합니다. 정부도 매년 새로운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히키코모리의 수는 100만 명을 육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죠. 잃어버린 세대는 개인에게만 비극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거의 사라졌으며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우전하고 있고 경제적 안정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지 못했으며 이를 동반한 낮은 출산율은 결과적으로 일본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시켰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인구가 일본 인구의 15%, 약 1800만 명에 해당하며 사실상 이 세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3040 나이대에 있으니 현재 일본엔 주택을 구입하고 소비를 이끌며 경제 성장을 견인할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현재 일본은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20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와 이하의 인구가 비슷해질 전망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고령 인구는 생산 연령층의 세금에 의존하지만 일본은 이 연금 구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직된 고용 문화와 엄격한 사회 구조는 잃어버린 세대에게 패자부활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죠. 그러는 사이 히키코모리와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아마 더 큰 위기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만드는 내내 일본이 그 옆에 어떤 작은 나라와 참으로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찬란한 경제성장, 자산 버블,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 심각한 고령화, 경직된 조직문화, 실패자에게 낙인을 찍는 모습까지. 사실 나라 이름만 바꿔서 영상을 제작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겐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수동적이었던 적은 없었죠. 나라님에게 해결해 주십사 빌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고 나라님은 그닥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언제나 스스로 떨쳐내고 일어나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발판 삼아 기어코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입니다.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같은 위기가 말입니다. 요즘엔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또한 잘 헤쳐나가리라는 것을, 또 한 번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